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최소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처럼 생각하고 문명을 이룬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려 했던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드레이크입니다. 그는 1961년 한 가지 방정식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현재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이 과연 몇 개나 존재할까를 계산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정식의 답은 0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드레이크 방정식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 생명체에 대한 모든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무엇을 계산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구하려는 값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n, 즉 우리 은하 안에 현재 존재하면서 우리와 통신할 수 있는 문명의 개수입니다. 이 n을 구하기 위해 7가지 요소를 곱합니다. 별이 태어나는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의 수, 실제로 생명이 탄생할 확률, 지능으로 진화할 확률, 통신 기술을 개발할 확률, 그리고 문명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7가지를 모두 곱하면 우리 은하의 문명 개수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간단한 곱셈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값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두세 가지는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우리는 거의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지능이 얼마나 흔한지, 문명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런 질문들에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7가지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별이 태어나는 속도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1년에 몇 개의 별이 새로 탄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값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 우리 은하에서는 1년에 대략 1개에서 3개 정도의 별이 태어납니다. 우리 은하 전체의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탄생 속도는 꽤 안정적입니다. 우리 은하는 나이가 130억 년 정도 됩니다. 초기에는 별이 훨씬 빠르게 태어났고 지금은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별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값은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입니다. 과거에는 이 값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태양계 말고 다른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속속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성은 우주에서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별의 70%에서 90%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별이 행성계를 거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드레이크가 방정식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낙관적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생명이 가능한 행성의 수입니다. 행성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됩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릅니다. 별에서 너무 가까우면 물이 증발하고 너무 멀면 얼어버립니다.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로 치면 금성과 화성 사이쯤 되는 지역입니다. 지구가 바로 이 영역 한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별 하나당 평균 0.1개에서 1개 정도의 행성이 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은하의 별이 수천억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명 가능 행성도 수백억 개는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천문학으로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요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요소는 생명이 실제로 탄생할 확률입니다. 이 부분부터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얼마나 쉽게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지구의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낙관적인 과학자들은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생명은 거의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비교적 빨리 등장했습니다. 지구가 식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생명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생명 탄생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반면 비관적인 과학자들은 생명 탄생이 엄청난 우연의 연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명 탄생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값을 0.001부터 1까지 폭넓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지능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입니다. 설령 생명이 탄생했다 해도 대부분은 단순한 형태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생명은 약 38억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30억 년 동안은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생명체만 존재했습니다. 복잡한 다세포 생물은 약 6억 년 전에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는 겨우 3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지능 생명체는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지구에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종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고래와 침팬지도 영리하지만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지능 진화가 매우 드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능이 진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극히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값의 범위도 0.0001부터 1까지 매우 넓습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통신 기술을 개발할 문명의 비율입니다. 지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 문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인류도 수십만 년 동안 석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파 통신을 시작한 건 고작 100여 년 전입니다. 만약 인류가 농경 사회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찾는 문명은 단순히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전파를 쏘고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능종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행성에서는 환경이 기술 발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이 거의 없는 행성이라면 전자기기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이 값은 0.01부터 0.2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문명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최종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오래 살아남을수록 다른 문명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류는 전파 통신을 시작한 지 이제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인류가 앞으로 100년 더 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우리 문명의 총 수명은 200년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인류가 앞으로 100만 년을 더 존속한다면 다른 문명을 발견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문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입니다. 핵무기,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위험 같은 것들이 문명을 위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술 문명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오래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멸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충분히 성숙한 문명은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수백만 년을 존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값의 범위는 100년부터 100만 년까지 무려 10,00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7가지 요소를 모두 곱하면 우리 은하의 문명 개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뒤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낙관적인 값들을 넣으면 문명이 수천 개가 나오고 보수적인 값들을 넣으면 거의 0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의 흥미로운 점이자 동시에 한계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을 거대한 역과 장치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천억 개의 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마다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행성이 없는 별은 제외됩니다. 생명 가능지대에 행성이 없으면 또 제외됩니다. 생명이 안 생기면 제외되고 지능이 안 생겨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걸러지고 걸러져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통신 가능한 문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 요소입니다. 설령 우리 은하에 문명이 1000개 있다 해도 모두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명은 10억 년 전에 멸망했을 수 있고 어떤 문명은 100만 년 후에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가 130억 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간폭이 엄청납니다. 두 문명이 존재한다 해도 시간대가 안 맞으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같은 도시에 사는 두 사람이 100년 차이로 태어나면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거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만약 문명 간 평균 거리가 10,000 광년이라면 신호를 보내고 답을 받는 데만 2만 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전파, 망원경으로 들을 수 있는 신호는 아주 강력한 것뿐입니다. 멀리 떨어진 약한 신호는 우주 배경 잡음에 묻혀버립니다. 그럼에도 드레이크 방정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정리해 줍니다. 외계 문명을 찾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생명 탄생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지능 진화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정식을 통해 연구 방향을 잡습니다. 외계 행성을 찾고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고 지능의 진화를 탐구합니다. 모두 이 방정식의 변수들을 좁히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제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생명과 지능이 비교적 흔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속도는 1년에 2개로 잡겠습니다.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은 0.8, 즉 80%입니다. 생명 가능 지대의 행성수는 별 하나당 0.5개, 절반 정도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관측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이제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생명 탄생 확률을 1로 놓겠습니다.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생명은 거의 항상 생긴다는 낙관적 가정입니다. 지능 진화 확률은 0.1로 잡겠습니다. 생명체의 10%가 결국 지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통신 기술 개발 확률도 0.1, 지능 생명체의 10%가 전파 통신 기술을 만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명 존속 시간은 10만 년으로 잡겠습니다. 인류보다 훨씬 오래 가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 값들을 모두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고 곱하고 또 곱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대략 8,000입니다. 우리 은하에 약 8,000개의 통신 가능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계산입니다. 꽤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8,000개면 충분히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정식에 다른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별 탄생 속도는 1년에 1개로 낮춥니다.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은 0.5, 절반만 행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생명 가능 지대 행성수는 0.2, 별 5개 중 하나만 그런 행성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첫 번째 계산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정말 보수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명 탄생 확률을 0.1로 잡습니다. 조건이 맞아도 10번 중 1번만 생명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능 진화 확률은 0.01, 100번 중 1번만 지능이 나타납니다. 통신 기술은 0.1로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문명 존속 시간은 1000년으로 크게 줄입니다. 대부분 문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멸한다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값들을 곱하면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0.01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은하에 통신 가능한 문명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개 은하 중 1개에만 문명이 하나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는 계산입니다. 이 경우 인류는 우리 은하에서 유일한 지능 문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방정식인데 한쪽은 8,000개, 다른 쪽은 거의 0개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값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뒤쪽 4개 변수, 생명 탄생, 지능 진화, 기술 개발, 문명 존속 기간은 거의 추측에 가깝습니다. 이 값들은 서로 곱해지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생명 탄생 확률을 1에서 0.1로 바꾸면 최종 결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지능 진화 확률까지 바꾸면 결과는 100분의 1이 됩니다. 곱셈이기 때문에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세 가지 변수가 결정적입니다. 첫째는 생명 탄생 확률입니다. 생명은 흔한 걸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지구 말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성이나 유로파 같은 태양계 내 천체에서 생명을 발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생명이 우주에서 꽤 흔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이 매우 빨리 등장한 점을 근거로 생명이 쉽게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식고 안정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생명의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 탄생에 필요한 조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해서 우연히 맞아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지능 진화 확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 생명은 38억 년 전에 나타났지만 지능 생명체는 고작 수십만 년 전에야 등장했습니다. 거의 40억 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것도 딱 한 번, 한 종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능 진화가 극히 드문 사건이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결국 일어나는 일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들은 지능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봅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이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포유류가 번성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인간도 없었을 거라는 식입니다. 셋째는 문명 존속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1000년 가느냐 10만 년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100배 차이 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겨우 100여 년 전에 전파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핵전쟁, 기후재앙, 인공지능의 폭주, 생물학 무기, 소행성 충돌 같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술 문명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파괴할 능력을 갖는 순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성숙한 문명은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수백만 년을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드레이크 방정식의 답이 극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처음 서너 개의 변수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맞히기 게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정식이지만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0에서 수백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추정을 내놓고 있을까요?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영국 노팅엄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드레이크 방정식을 개선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지능 문명이 발달하려면 최소한 지구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정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인류가 나타나기까지 약 40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성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별과 행성만 계산해 넣었습니다. 결과는 약 36개였습니다. 우리 은하의 현재 통신 가능한 문명이 36개쯤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8,000개도 아니고 0개도 아닌 중간 정도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이 문명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약 17,000광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빛의 속도로 가도 17,000년이 걸립니다. 신호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려면 34,0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노팅엄 대학 연구팀은 또 다른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문명들이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문명이 1000년 이내에 사라진다면 현재 존재하는 문명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반대로 문명들이 평균 10만 년씩 존속한다면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거리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2015년 한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에 생명이 있는 행성이 수십억 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미생물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능 문명은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는 더 비관적입니다. 인류가 우리 은하에서 유일한 기술 문명일 확률이 30%가 넘는다고 계산했습니다. 세티 프로젝트, 즉 외계 지능 탐사 계획의 과학자들은 좀 더 낙관적입니다. 그들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거리 문제를 인정합니다. 문명이 많아도 서로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최신 연구가 드레이크가 처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에는 외계 문명이 수십만 개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문명이 있다 해도 극히 드물고 찾기도 매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왜 발견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름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은하 안에는 별이 최소 1000억 개, 많게는 4000억 개나 됩니다. 이 별들이 10만 광년이라는 공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 통신 가능한 문명이 100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개면 꽤 많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00억 개의 별 중 1000개만 문명을 가지고 있다면 문명이 있는 별의 비율은 1000억 분의 1000, 즉 1억 분의 1입니다. 별 1억 개 중 하나만 문명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거리로 환산하면 더 놀랍습니다. 문명 간 평균 거리는 대략 수천 광년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문명까지도 수천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가 4광년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문명이 수천 광년 거리에 있다면 그 사이에는 수십만 개의 별이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호의 세기입니다. 전파 신호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집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신호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수천 광년을 가면 신호는 거의 우주 배경 잡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집니다. 설령 누군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 광년 떨어진 문명에서 지금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 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답장을 보내면 그들이 받는데 또 만 년이 걸립니다. 왕복 2만 년입니다. 2만 년 전 지구는 아직 석기 시대였습니다. 2만 년 후 인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는 문명이라 해도 방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 하늘을 향해 전파 망원경을 돌리는 동안 그들은 남쪽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3차원이고 방향은 무한합니다. 서로를 향해 정확히 신호를 보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설령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 해도 그들을 찾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건초더미 수백만 개에서 반을 하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계산과 추정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질문은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점심 식사 중에 던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동료들과 외계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있지? 이 간단한 질문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는 130억 년이나 됐습니다. 지구보다 수십억 년 먼저 생긴 행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문명이 발달했다면 그들은 지금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고작 100년 만에 달에 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년 앞선 문명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은하를 여행하고 다른 별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쯤은 쉬울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어도 빛의 10분의 1 속도로만 간다면 우리 은하 전체를 탐사하는 데 100만 년이면 충분합니다. 100만 년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 은하가 130억 년이나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특히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온 은하를 탐사했어야 합니다. 지구도 당연히 방문했어야 합니다. 혹은 최소한 그들의 신호나 흔적이 어디선가 발견돼야 합니다. 거대한 우주 구조물이나 별을 개조한 흔적이나 강력한 전파 신호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0년 넘게 전파 망원경으로 하늘을 뒤졌지만 인공적인 신호는 단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주 탐사선들도 태양계 어디에서도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자연 그대로입니다. 누가 개조하거나 이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외계 문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있다면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수십 가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찾는 방법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전파 신호 말고 다른 통신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일부러 자신을 숨긴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동물원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서 동물을 관찰하듯 그들도 우리를 관찰만 하고 접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문명이 극히 드물거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역과 이론이라고 부르는 가설입니다. 원시 생명에서 우주를 여행하는 고도 문명까지 가는 과정에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어디에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 자체가 탄생하기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능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설명은 기술 문명이 본질적으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만큼 발달하면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혹은 환경을 너무 파괴해서 스스로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르미 역설의 답은 암울합니다. 외계 문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자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학은 이 모든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대체적인 합의는 있습니다. 첫째, 생명 자체는 우주에서 꽤 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계 행성 연구가 발전하면서 생명 가능 조건을 가진 행성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 적절한 온도, 화학 원소들은 우주 어디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 수준의 생명은 우리 은하에만 수억 개 행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능 문명은 훨씬 드뭅니다. 생명과 지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구 역사만 봐도 생명은 40억 년 내내 있었지만 지능은 최근 수십만 년에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행성은 미생물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기술 문명은 더욱 희귀합니다. 설령 지능이 진화해도 기술 문명으로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명이 생겨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천문학계의 주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에 통신 가능한 문명이 있다면 아마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일 것입니다. 수천 개나 수만 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인류가 유일한 문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고 더 많은 행성을 조사하고 생명의 흔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른다는 것이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탐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